자, 그럼 이제 오늘은 47쪽을 펴보세요. 책에 47쪽에 나오는 정서, 감각, 사유라고 하는 조금 이제 이게 어려워요. 이 솔직히 3장이. 이게 약간 철학적인 담론들이 있어갖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서, 감각, 사유에서 이 서양 철학과 정서, 감정이라고 나왔는데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우리가 이제 정서 이런 거, 감정 이런 것을 이제 영어로는 이제 feeling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하면 뭐 아주 쉬운 단어로 feeling이죠. 예, feel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감정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feeling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줄에 주관적인 인상 및 심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말 나오죠. 주관적인 인상 그리고 심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이 유쾌하다 불쾌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번째 줄에 그게 이제 그런 우리 인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면 선과 악의 척도로서 윤리학의 원리가 된다. 여러분 윤리학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윤리학? S라고 그래요. S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윤리학을 S라고 그래요. S 이거 잘 나오는 말입니다. 요때 이제 S는 사이언스의 앞에 학문이란 뜻이 학문, 과학이란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에식스인데 그런 그 선악의 척도 우리가 윤리학은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은 정의 그리고 이제 미학 이 미학은 아름다움을 다루는 학문인데 그 밑에 줄에 미학의 원리 나오잖아 이거는 에스테틱스라고 그래 에스테틱스 이게 이제 미학이거든요 아름다움을 다루는 학문 에스테틱 이 미학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안 만든 게 없어요 안 만든 게 대단한 분이죠 하여튼 이 미학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학의 그 원리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 그 밑에 단락은 이제 문학의 정서적 효과는 플라톤 이래 이제 중요한 문제로 취급이 되어 왔는데 그 밑에 줄에 있죠. 플라톤은 음악과 시를 통한 열정의 자극에서 이성적 삶에 대한 위협을 보았던 반면 이 플라톤 동그라미 쳐보세요. 플라톤은 자 이성에다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성적 삶에 대한 위협을 받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통한 공포와 연민의 자극 이것을 봤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비극을 강조했는데 이 비극은 좀 그 옆에다 좀 그려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뭐가 될까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끝나면 비극이 아니에요. 반드시 각성을 해야 돼. 각성. recognition. 자, 잠깐만요. 음소거 좀 해놓을게요. 이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식이란 뜻인데 이게 각성어와 같은 말입니다. recognition. 이런 그 각성을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만 비극이 된다. 이걸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달아서 이 감정의 각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두실 게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카타르시스. 이걸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거기 그 밑에 보면 이제 공포와 연민의 자극. 연민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PT. 연민이죠. 뭔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고,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그 연민과 자극인 동시에 예술적 해결에 의한 정서의 해소. 자, 나오죠? 카타르시스. 자, 이걸 이제 한자로 쓰면 뭐냐면, 이걸 정화라고 그래요. 정화라고 하고, 물론 이제 정화를 나타내는 단어는 이제 퓨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학 용어로 카타르시스라고 한다는 것이고, 이 카타르시스는 원래 이제 고대 로마의 설사약이었어요. 그래서 설사약을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좋아지겠죠? 이제 배설하고 나서. 그래서 이게 설사약이라는 의미에서 나중에는 이제 정화라는 의미가 바뀐다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는 두 번째 단락에 한 8개 줄쯤 내려가면 카타르시스란 정서와 이성이 화합된 형태다.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정서와 이성이 화합된 형태가 카타르시스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단락의 문학 예술에 대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근본 입장은 그 다음 밑줄 쳐보세요. 예술이 인격 도야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밑줄 쫙 쳐보세요.
예술이 인격 부여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평가된다. 예술이죠, 예술. 여기 지금 예술이란 말 나와. 예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는 것이고, 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문학이 유발하는 정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공포, 연민, 분노, 슬픔 등 다양하지만 모두 악한 것, 어리석은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걸 다 받아들이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47쪽의 밑에서 둘째 줄부터 쭉 밑줄 쳐서 48쪽의 두 번째 줄 본 것이다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술이라는 것은 뭐냐? 인생의 모든 걸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은 뭡니까? 선과 악과 미와 추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등등을 다 다루는 거죠. 예술이라는 겁니다. 자, 48쪽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그 둘째 줄에 17세기에 발굴된 기원후 1세기경에 이제 기원후는 AD라고 AD. 예, 이게 아노 도미나이죠. AD 몇 세기에서 이제 이게 in the time of the Lord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존재하셨을 때 뭐 이런 의미죠.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아노 도미나이라고 하는데 그 AD 그 1세기란 뜻이겠죠. 이 수사학자라는 것은 수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거니까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웅변수래요. 웅변수. 예전에 막 웅변학원에 가서 뭐 이연사 외침이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수사학입니다. 이 범죄 수사학이 아니에요. 수사학은 이 영어로는 수사학을 뭐라고 하냐면 레토릭이라고 그래요. 레토릭. 한번 써보세요. 이걸 레토릭 우리말로 쓰면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수사학이 이제 자의 롱기누스의 저서 승고에 대하여에서는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정신을 황홀하게 하는 글을 숭고하다고 말하고 이런 숭고함을 강하게 자극하는 글일수록 위대하다는 거예요. 숭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숭고하다. 그러니까 그 숭고하다는 거. 그래서 롱기누스가 그런 것이 이제 낭만주의의 초석이 됐다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48쪽에 그 2번에 한국 현대시와 정서 감정 거기서 한 4줄 올라가면 모든 훌륭한 시는 거기 4줄 올라가서 거기다 밑줄 좀 칠까요? 모든 훌륭한 시는 강렬한 감정이 저절로 넘쳐 흐르는 것이다. 여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이 말이 워저드가 한 말인데 이제 이게 영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All good poetry is so spontaneous. overflow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of powerful feelings.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모든 훌륭한 시라는 것은 자, 모든 훌륭한 시라고 하는 것은 all good poetry죠. is 이 spontaneous는 자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발적인. 지금 48쪽을 보고 있습니다. 48쪽에 한국 현대시와 정서 감정에서 4줄 위에 그래서 자발적인 흘러넘침인데 파워풀 필링 강렬한 감정 힘 있는 감정이죠. 힘 있는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넘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흘러넘침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흘러넘침이라고 해석.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해석을 보면 모든 훌륭한 시는 강렬한 감정이 저절로 넘쳐 흐르는 것 뭐 이렇게 틀리진 않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흘러넘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영어로 쓴 이유를 아시겠죠? spontaneous overflow. 자발적인 흘러넘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를 쓰고 싶은 욕망이 막 밑에서부터 막 솟구쳐야지 그것을 써야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의 표현이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백이라는 그 시인이 춘야엔 도리원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 하거든요. 대괴 가히 문장이라. 대개 가히 문장이라. 이제 한자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자연이 나에게 문장력을 빌려줬도다. 문장력을 빌려주었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 이게 되게 가히 문장이거든요. 춘향인 도리원서에서. 그러니까 나는 글을 잘 못 쓰는데 대자연이 나에게
문장력을 빌려줘서 글을 썼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동서양의 이론의 그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영감설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nspiration theory.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영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워즈워드에서는 이제 여기는 책에서는 안 나왔지만 뮤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뮤스라는 것은요, 음악의 신이에요. 음악의 신. 음악의 신입니다. 음악의 신도 되고 뭐도 될까요? 시의 신도 돼요. 자, 이 뮤스가 영감을 주어서 시를 쓴 거고, 이백은 대자연이 영감을 주어서 시를 썼다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이죠. 그게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비교문학이에요. 이런 걸 이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게 제 주 전공입니다, 원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현대시와 정서, 감정으로 보면, 그래서 현대시에서도 이런 정서와 감정이 막 있었는데, 이 박용철, 김기림, 이마 이런 사람들 다 정서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에 가면 이 박용철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와요. 박용철. 거기 이제 박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별 영향가 없으니까 박스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바로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박스 밑에. 자, 뭐 보시면 박용철은 거기서부터 볼게요.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정서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또한 시의 심경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밑줄 치세요. 49쪽 보고 있어요 지금. 시의 심경은부터 쭉 해가지고 견해를 편다까지 있을 거예요. 편다. 자 여기까지 밑줄 쫙. 자 그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의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수평정서보다 고상하거나 우아하거나 섬세하거나 장대하거나 더 격월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더가 많죠. 더 어쩌고 더 어쩌고 뭐 이러죠. 보세요. 더가 계속 나올 거예요. 영어로 뭐죠? more. 그러니까 더 좀 우아하고 섬세하고 장대하고 격정이 넘치고 이런 거를 주장하고 문학이 일으키는 정서는 일상생활에서 같은 것이 아니라 뭐 우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썼죠. 그러니까 신미의 정서의 특수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라는 것은 감정이 흘러 넘친다. 어떻게 보면 워즈워드의 이론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일상적인 것보다는 좀 더 감정적으로 써라. 뭐 이런 것이 박용철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김기림이 나오는데요. 이 김기림은 뭐냐면 주지시예요. 주지시. 여러분 시는요 주지시가 있고 주정시가 있어요. 주지시는 뭐냐면 지니까 지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주정시는 감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지시를 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여기 나온 김기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김기림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좀 김기림은 재밌어요. 시의 감정에 거리를 둬요. 자 김기림은 자 어떻다? 시의 감정에 거리를 두는 사람이 김기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김기림은 보세요. 감정으로부터 지금 49쪽에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감정으로부터 해방을 현대시의 발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박스. 감정은 늘 혼돈하려고 하고 비만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 감정의 비만이 다시 말하면 감상이다. 자, 여기까지 밑줄 쫙 쳐놓으세요. 박스에서 밑줄 쳐놓으세요. 박스에서 밑줄 쫙 쳐놓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비만.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죠, 말이. 감정의 비만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 감정의 비만. 밑에서 둘째 줄에 있어요, 박스에. 이게 뭔 소리냐? 감정이 지나친 것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감정이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 감정이 지나친 걸 살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상당히 표현 재밌죠. 그래서 49쪽의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1935년에 발표한 이에 그래서 김기림은 한국 시의 감정의 비만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래서 감정의 그 비만한 것을 넘겨보시면 50쪽으로 넘어갔습니다.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0쪽에 넘어가면 두 번째 줄에 망국적 감상주의라고 나와요. 망국적 감상주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하나 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 감상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감상할 때 이 감상이 뭐냐면 이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건 좀 한자로 좀 써주세요. 감상이에요, 감상. 이렇게 해서 한자로. 이 상은 이제 상처 입는다는 뜻이고요. 이 감은 느낀다는 뜻이에요. 느낄 감자예요. 느낄 감자에 상처 입을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감상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혜은이 가수의 노래 낙엽만 봐도 슬퍼져 뭐 이런 거 있죠. 왠지 슬퍼져. 이게 감상주의예요. 근데 이게 망국적이라는 거예요. 망국적. 나라를 망하게 할 망. 그래서 영어로는 감상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sentimentalism. 우리도 그죠? 누가 막 이렇게 되게 감정이 복받치면 너 센티하니? 너 센티하니?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너 되게 감성적이냐 이런 뜻이겠죠. 우리말로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제 이런 것들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매성도 파괴해야 된다. 애매성이라는 것은 앰비규어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시의 특징이 앰비규어티거든요. 그런 걸 파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좀 더 지성이 연결돼서 변증법적 전체성.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네 번째 줄 있죠. 정이 있고요. 자, 정이 있고 반이 있고 이 사이에 합이 있어요. 합이 있습니다. 지금 50페이지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됩니다. 50페이지의 네 번째 줄.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반합인데 이런 정반합을 이제 뭐랄까요? 정반합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주짓이라는 것은 감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정반합은 해겔이라는 철학자가 만든 거죠.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있다. 그래서 이 주짓의 특징이 정반합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이 이 박용철 이마 진행한 기교주의적 논쟁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이게 이제 감정 감상이다. 에 관한 논쟁이다. 그러니까 시가 너무 감상에만 치우치면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좀 이해가 쉽게 위해서 김영랑 시인에 보면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가 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번 써보세요. 360날 아주 유명한 시예요. 19예요.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김영랑 생가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360날을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감상주의죠. 망국적까지는 아니라도 감상주의죠. 주지주의에서는 이런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뭐냐? 아까 말한 뭐라 했어요? 기억나세요? 앞장에서 했는데 감정의 비만이라는 거. 감정이 지나친 거. 감정이 살쪘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지시에서는 이런 그 감정을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내보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막 이런 시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박스가 나오죠. 시는 서정시도 감정에 의해서만 노래되고 감정을 통해서만 독자에게 전해지는 건 아니다. 그것은 두 개의 이유에 의한 것으로 하나는 감정, 정수와 더불어 이지, 이성과 지성이라는 뜻. 이지라는 것은요.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이성과 지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지를 가지고 있고 이 양자로 독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며 감정이란 동물에 있는 것 같은 온전한 생물적 본능의 발현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고유한 사유. 사유는 생각이라고 써요. 생각. 그 다음에 지성과 연결되어 있다. 감정이란 인식과 판단의 단초. 단초라는 건 단서라고 보시면 돼요. 단서. 클루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면서 그것에 의해 확인되고 강화되며 자체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마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다. 그래서 감정은 김기림이 비판했던 정관적 감상이 아니라 행동의 충동처럼 능동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김기림이 주지시를 이야기했는데 이마라고 하는 사람도 감정을 이야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마라는 시인은 어떤 시인이냐? 카프 시인이에요. 카프. 카프는 이제 우리 오빠의 화로 이런 것처럼 이 단편 서사시라고 그래요. 이마의 시를 그 우리 오빠와 하루가 이제 여러분이 아마 저기 근현대 문학사 공부하시면 나올 건데 그때 좀 제가 나올 때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이마는 카프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계급 의식을 되게 강조해요. 이걸 강조한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마도 이제 감정을 이야기는 했는데 그 감정이 이마가 생각하는 감정은 그런 그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충동으로 가는 감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쪽으로 가겠습니다. 51쪽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52쪽에 보면 이제 한국의 현대신 가운데 감정의 진폭을 크게 확장시켜 시로 표현한 사람은 김소월이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김소월이다까지. 그래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초혼. 혼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초혼이라는 것은 혼을 불러들인다는 거. 진달래꽃. 그래서 고양된 감정. 자, 거기 네 번째 줄입니다. 51쪽. 자, 고양은 좀 한자로 쓸까요? 높을 고자에 떨칠 양자에. 고양. 높이 떨치는 거예요. 이 고양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공부하다 보면, 문학 공부하다 보면. 뭐 민족 의식의 고양. 우리말만 여러분 쓰면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을 받을 때 이 존 스타인백을 가지고 받았는데 존 스타인백의 작품에 나타나는 동양 사상 연구를 제가 이제 석사를 받았어요. 근데 민족의식의 고양이라는 이렇게 이제 논문을 썼더니 지도 교수님이 검은 고양이는 들어봤어도 이런 고양이는 안 들어봤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자로 써놔라 이렇게 고양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 써야 될 때가 있고 또 한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감정의 고양과 강렬함 이것이 이제 내면에 충실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박태삼의 그 밑에 시도 이런 그 울음이 타는 가을강 되게 유명한 시인데 감정이 잘 드러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내보담도 내보담도 그 깊은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보면 이제 이 시의 시적 화자 첫째 줄에 나오죠.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고향 마을의 산등성에 앉아서 저녁 노을이 지는 강물을 바라봐요. 화자는 노을에 물든 가을강을 보면서 친구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죠. 친구의 옛사랑 이야기에서 촉발된 화자의 감정은 가을의 쓸쓸한 정서와 혼용. 혼용이라는 것은 혼합이라고 써서 혼용이란 말이 좀 말이 어려우시면 혼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혼합되면서 서러움으로 고조돼요. 그래서 노을 지는 강물의 풍경을 울음이 타는 가을강으로 표현했어요. 참 말이 멋있죠.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런 아주 멋진 시어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감정이 막 산골 물과 강으로 오르고 바다까지 간다는 거니까 그런 이제 감정을 다스리고 여과하는 마음의 깊이가 심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마음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음이 타는 가을강. 자, 두 번째 감각은요. 왜 감각을 이제 공부해야 되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미지는 감각의 소산이다. 소산이라는 말 있죠. 한자로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산물이란 뜻이죠. 감각의 소산이다라는 말. 그래서 이제 감각이 중요한데 이 감각은 오감이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죠.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오감이라고 불리는 감각은 우리가 외계로서의 세계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52쪽에 마지막 단락 첫째 줄, 둘째 줄까지. 밑에는 안 읽어도 돼요. 자, 그 다음 53쪽 두 번째 단락. 이 플라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는 자, 그 다음에 그 53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쫙. 서양 철학사에서 감각은 오랫동안 이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감각이 열등했다는 거예요. 감주되었다. 이성이 중요하다. 왜?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철학자는 감각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이성보다 감각. 아니, 이성이 감각보다 높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의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통제한다. 이게 플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성을 상당히 강조했고, 그러니까 이데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데아. 여러분 뭐 2학년 2학기 때 문화계에서 다 공부하셨잖아요. 이데아. 그래서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이야기한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어쩌고저쩌고 나는데 그건 읽지 마세요. 너무 말들이 복잡하고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현대 철학, 그 밑에 가서. 이 현대 철학에서도 이제 감각의 문제가 이제 그 세트 쪽에 메를로 뽕띠나 들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감각의 문제를 연구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뭐 메를로 뽕띠나 들레즈 이런 거는요, 저희 대학원 공부할 때, 들레즈만 갖고도 막 한 학기 공부해도 다 하지도 못해요. 뭐 그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 공부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들레즈가 감각을 이야기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학부 수준에서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54쪽을 넘겨보시면 54쪽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밑에 두 철학자의 말에서 확인한 것처럼 20세기 현대 철학에서 감각은 세계화의 전면에서 비롯된 사태. 그래서 이 감각이라는 것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이라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 현대시와 감각 그 밑에 아까 이미지가 감각의 소산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죠.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주세요. 두 번째 줄. 54쪽에 감각적 대상의 재현이거나 육체의 지각에 의해 생산된 감각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감각적 대상부터 이해할 수 있다까지. 이게 이제 한국 그 현대시의 감각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장희의 시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 보세요. 자, 이건 제가 밑줄 칠한 대로 좀 하세요. 자, 1년의 털 있죠, 털 동그라미. 2년의 눈 동그라미. 자, 오른쪽에 그 54페이지 입술 동그라미. 그다음에 수염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에 고운 봄의 향기. 그다음에 미친 봄의 불길. 포근한 봄조름. 푸른 봄의 생기. 자,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다시 고운 봄의 향기. 미친 봄의 물결. 포근한 봄조름. 푸른 봄의 향기. 자,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상당히 감각적으로 써놨죠.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요즘 말로 고운이죠. 봄의 향기가 어린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른다. 자, 오른쪽 볼까요?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요즘 말로는 포근한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 포근한이죠. 이건 이제 그 당시 옛날이니까 봄조름이 떠든다. 푸른 봄의 생기가 떠띄는다. 그래서 이 봄은 고양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요. 봄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을 고양이에 연결시킴.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 바로 밑에 나오죠. 55쪽 박스 밑에. 이 장에 밑줄 치세요. 봄은 고양이다는 봄이라는 계절이 허여하는 허락하는 이런 뜻이죠. 다양한 감각적 체험을 고양이에 연결시킨다. 그래서 고양이가 촉발하는 또 밑줄 치세요. 다양한 감각들은 봄의 향기, 열정, 나른함, 생명력 등 갖가지 속성들과 연결되어 복합 감각적인 혼합의 순간을 창조한다. 자,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봄은 고양이로다인데 결국 이제 그 이장희는 되게 요절한 시인이에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봄 이꼴 고양이 그래서 이장희의 이 시를 이제 재밌는 말 뭐라고 하냐면 은유는 은유인데 성공한 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은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장희의 이 봄은 고양이다. 성공적인 은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장희 씨가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사물을 평범하게 언급하기보다는 넌지시 암시하는 애매함의 효과라는 거예요. 애매함의 효과. 그래서 봄이라는 대상, 봄을 지각하는 순간의 다채로운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5쪽의 마지막 단락 이장희 씨가 감각적 특기를 깊이 있게 구현한 사례라고 한다면 감각을 중요한 논의의 대상 비평가 김기림이죠. 그래서 한국 시가 감정 위주로 편향됐다. 감정으로부터 극복해야 된다. 감각을 중시했다는 걸 넘기세요. 아까 김기림은 제가 주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6쪽의 박스 바로 밑에 김기림의 논의에서 감각은 감정의 대척점이라는 말도 좀 말이 어려운데요. 반대되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인식되고 김기림은 낭만주의 감정과 현대시의 감각을 대립시키는 한편 감정으로부터의 해방 과정을 현대시의 발전으로 이해했다. 감정으로부터 멀어져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유. 이거 생각이죠. 하이데거가 등장합니다.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정말 그 존재의 철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이데거의 철학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이. 그런데 이제 57쪽에 보시면 57쪽에 위에서 6째 줄 정도로 가봅시다. 거기 보면 하이데거는 과학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오히려 은폐시키고 있다고 본다. 윗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존재 자체의 진리를 밝히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그런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할 이야기가 참 많아지는데 하이데거의 이제 그 작품 중에 신발이 있어요. 신발.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하이데거의 군화 같은 그런 신발인데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농부의 어떤 그 피땀, 땀 흘림 이런 것들이 그런 신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한 게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런 걸 이야기한 사람이고요. 거기 이제 그 57쪽의 세 번째 단락 하이데거가 존재의 사유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시적인 사유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아까 이야기했고요. 이 브레이트는 소격 효과, 낯설계학이라고 밑에 나오죠. 낯설계학. 이미 잘 알려진 사건이나 인물을 낯설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낯설계학이거든요. 그걸 낯설계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의 꽃이면 꽃을 예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 라고 해버렸죠. 이게 낯설계학이에요. 일상적인 관점에서 쓰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써버리는 게 바로 낯설계학입니다. 그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관점으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를 쓸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시 쓰기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대문이 이제 불이 났을 때 엄청나게 시들이 이제 많이 왔대요. 그런데 이제 뭐 조선왕조 500년이 다 불타 없어졌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글을 썼는데 마침내 그 배가 항구를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런 게 낯설게 하게요. 왜냐면 배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진 게 그 뭡니까? 그 나무죠, 나무. 나무의 원목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제 그 남들이 안 쓰는 기법으로 쓰는 거죠. 남들이 뭐 500년의 뭐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쓰지 않고 마침내 배가 항구를 떠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그게 또 엄청나게 이제 남들과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58쪽에 이제 낯설계학이라는 박스가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브레이트에게 사유란 현실에 파고드는 유용한 것. 그래서 낯설계학. 이 낯설계학을 다른 말로 소격효과라고 그래요. 소격효과. 소격효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황주가 나오는데 황주는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에요. 황주 있죠? 미학과 출신인데 이분의 시도 되게 그 낯설게 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쓰다가 자기 그 내용을 두 줄 이렇게 딱 쓴다든가 이런 그 시들이 황주의 시에 되게 많아요. 황주의 시를 보면 그런 게 다 낯설게 하고 여기 보면 59쪽에 뭐 신문 같은 거 막 써놓고 그 밑에 넘겨보세요. 뭐 이렇게 신문의 이야기들을 막 안희섭 두꺼비 막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11번까지 막 해놓고 그 밑에 두 줄 있잖아요. 너무 거하여 귀퉁이가 안 보이는 회의 왕궁에서 오늘도 송일한 씨는 잘 살고 있다. 생명 하나는 보장됐다. 이것만 이제 시인의 시고 나머지는 다 신문에서 오려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생명보험회사 송일한 씨 어느 날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낯설게 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막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거기 나오지만 이제 그 61쪽 세 번째 단락 있죠. 시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면서 1980년대의 대한민국 중산층의 일상을 제시한다. 송일한 씨가 하루 동안 만난 사람과 그가 쓴 돈 그리고 읽는 신문의 잘린 문장과 만평 등을 몽타지 기법으로 이제 이어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매일 마주치니까 낯익다. 그런데 토큰값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치되고 다른 대상과 연계를 맺을 때 다른 존재로 온다. 뭐 이런 것도 대도 조세형의 작물과 동일한 시적 공간에 놓이면서 대조를 이루게 된다. 뭐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과 낯익은 것을 이제 시적 공간에 재배치해서 이제 일상에서 이면에서 작동하는 논리를 지각하게 만드는 이런 시가 바로
낯설게 하기라는 거. 그래서 이 황규 시인의 시가 이렇게 시를 이렇게 갖다 써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말을 이렇게 두 줄 정도